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DAT 2급 45회 3강 실무 총강으로서 결산부터 연말 정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1번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 실사 내역이고요. 제품이고 단위당 원가가 12,000원, 수량 100개 120만원, 장부상에는 이렇게 있단 말이 되고, 실사 실제 조사한 내역입니다. 단위당 원가는 당연히 같겠고 수량이 줄었네요. 70개 84만원입니다. 자, 결산자료 1번이네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36만원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다. 수량 부족분에 대한 결산 정리 붕괴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수량 부족분 36만원치죠. 100개가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30개가 부족하고요. 그 금액이 36만원이라는 의미가 되며,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한 감모 손실만 결산정리 붕괴를 입력하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정상분 있죠. 84만원에 대해서는 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하라는 언급이 있었을 경우는 이 80만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도 84만원이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을 입력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 처리하고, 두 번째로 정상적인 거 있죠. 남아있는 기말 제품 재고액도 결산자료에 입력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1번만 하는 것이고 2번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많은 수험생들께서, 어떤 수험생께서는 1번만 해야 되는데 2번 정상적인 거 남아있는 거 있죠.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결산자료에 입력을 하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 하란 말이 없는데 했다고 틀렸다고 채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말이 없으면 할 이유는 없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감모와 공손입니다. 감모,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이 감모이고요. 공손은 불량하게 살면 안 되죠. 불량품이 공손입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처리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36만원이죠. 따라서 차변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될 것이며 대변이 제품인데요. 이때 조교 8번 타 계정으로 대책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언제였나요? 앞 강의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 원재료에 대해서는 조교번호 8번 안 걸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걸어도 되듯이, 자, 여기서는 반드시 조교번호 8번을 걸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 안 걸면 틀리게 채점이 된다, 이 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 제가 대변에 원재료에 조교번호 8번을 걸어 두었던 겁니다. 자,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자, 차변. 뭐가 들어가 있었네요. 차변.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했던 거 넣어놨던 게 있었네요. 이기 확정신고 기간이었죠. 차변 3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은 3600불. 대변 4번. 제품이죠. 제품 360불. 자, 확인. 꼭 입력이 끝나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 난 거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정상분이 있었죠. 84만원. 그것도 결산 자료에 반영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실까 싶어서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산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익혀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0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컨트롤 F죠. 컨트롤 F. 자, 제품입니다. 기말 제품. 자, 나타나죠.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얼마? 840불 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이래야지 제품 매출원가가 구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산 자료에 있던 것들이 다 넘어오죠. 이렇게 해야지 결산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자, 됐고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항상 우리 TAT 시험은 일반 전표 하나, 자동 결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무형자산 내역이네요. 특허권이고요. 코드 번호, 자산명 쭉 나와 있습니다. 취득가 3천만원, 정액법이며 내용연수 5년, 800번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겠죠. 결산자료, 당해 연도 7월 제품 생산을 위한 황사 방지 기능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는 거네요. 평가상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여 특허권에 대한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하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를 자동결산에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고정자산 등록 1 그리고 자동결산 2 물론 감가상각입니다. 먼저 고정자산 등록부터 할 거예요. 각 항목에 맞춰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에서 실수가 많아요. 취득가액은 1번 기초가액이 아니라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 3천만원이죠. 입력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간혹 수험생들이 1번 기초가액은 언제 입력을 합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예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입력을 하는 경우, 즉 예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입력을 안 해두었다가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 기초가액이 입력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요게 또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신규 취득 및 증가가 되겠죠. 왜? 새로 대부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경비 구분 800분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결산 자료에 반영하기 위해서 단기 상각 범위액 300만원이에요.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결산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고 먼저 전체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혹시 메뉴를 못 찾으시겠거든 위쪽에 보시면 F10 키를 누르시오 되어 있죠. 여기서 고정자산 한번 쳐볼까요? 고정. 자, 여기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나타나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계정 과목 이름이 특허권이네요. 물음표 누르셔서 특허 엔터. 자, 코드 번호 나오네요. 코드 번호 101번 101. 자산 이름 황사 방지 기능.
자사 방지 기능 엔터 됐고요. 2020년 7월 1일 2020-0701 그리고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맞고요. 자, 여기 말씀이죠. 기초가액이 아니라 신규 취득 및 증가 여기에다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찍어주시고 3천만원 30뿔뿔 이렇게 칸 맞추어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정액법은 했고요. 내용윤수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정액법 정률 요거 찍어 보시면 정률법으로 할 때는 하단에 나옵니다. 0번은 정률 1번은 정액법 나오니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 엔터. 자, 다음 정비 구분이 800번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사실은 5년이니까 정액법이면 3천만원에 5년 5, 6, 30, 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300만원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7월달에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절반입니다. 6개월 치니까 300만원이 되겠죠. 600만원의 절반 300만원입니다. 즉 월할 상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거 찍어주시고 AT 시험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300만원을 기억하셔도 좋고 컨트롤 C 카피 하시고요. 다음 전체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한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연습이라서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니오. 자, 다음 아니오 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재고자산 하면서 한번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컨트롤 F 특허권이죠. 찾아졌네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컨트롤 F 특허 자, 찾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특허권 확인하시고요. 300만원이죠. 찍고 컨트롤 V. 자, 지금은 금액이 300만원 딱 떨어지면서 기억하기 좋아서 뭐 굳이 복사 붙여넣기를 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금액이 원 단위로 나오면 힘들죠. 그때는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산자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입니다. 점표 추가 이거 안 누르시면 0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점표 추가 눌러주시고 확인. 자, 기존에 뭐가 잘못됐나요? 자, 이렇게 뭐 예예 하시면 되네요. 자,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떤 거?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차 결대 이런 자료들이 넘어오면은 정확하게 입력이 완료되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자료 부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문제 4번 근로소득관리입니다. 1번 가족관계 증명에 의한 사원 등록이네요.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인사급여에 자, 우리가 쓰는 메뉴들은 대부분 여기와 여기에 있죠. 물론 다른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원 등록. 자, 여기서 김원일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서 있죠. 이거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본사 회계팀장으로 입사한 김원일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김원일이 세대주의다. 뭐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사망 신고서도 있네요. 김철호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하기 전에 우리 인적 공제 기본 공제가 있죠. 일단 본인은 무조건 됩니다. 기본적으로 150만원 1인당 150만원씩이죠.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있는데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
필요 경비를 뺀 거죠.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급여는 500만원 이하이고요.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기타 소득도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도 가능하고 분리과세도 가능한데요. 우리는 급여자로 입력할 때는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 부담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 자매도 됩니다. 20세 이하, 60세 이상, 물론 소득 제한은 있고요. 본인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형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 본인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제한 받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떨어져 살아도 같이 하는 것으로 봐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됩니다. 직계 비속은 본대되는데요. 며느리가 되겠죠. 며느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계 비속인 아들이 장애인이면 아들이 장애인이고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부가 같이 있다가 배우자가 같이 있을 때는 배우자의 부모도 내 부모로 칩니다. 즉 장인 장모님이 되겠죠. 그런데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이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예입니다. 혼인은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의 경우는 12월 30일 날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거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이혼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때는 안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 완치가 되더라도 당해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올해 끝까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애도 올해 중간에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공제인데요. 추가공제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기본공제자가 되어야지만 추가공제가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추가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경로 우대공제입니다.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여기서 장애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습니다. 부녀자 공제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해주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 50만원 해주게 됩니다. 한부모 공제죠. 부모가 하나니까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이 될 경우는 한부모 공제는 해주지만 부녀자 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양가족 명세서 작성할 때는 자식이 있을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안 되고요. 금융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앞에서 나왔죠. 500만원까지 되는데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 1200만원 초과되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인데요. 기타 소득 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 물론 80%짜리도 있습니다. 상금과 무상은 80%예요. 빼줍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겠죠. 왜?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연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서와 골동품, 그리고 서와 골동품 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며 이 경우는 소득 금액의 20%, 3억을 초과하면 30%로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식사 있죠.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시는 과세고요.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비인데요. 만 6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두 번째, 선원의 승선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외항선언 선박선언, 국외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요.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00만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취력급여도 비과세. 비과세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이론하면서도 보신 적이 있죠. 이론에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는, 자, 여기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납금, 수업료, 수강료 등을 말하는데요. 당해 근로자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는 공납금이라든지 수업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된다 그랬죠. 무조건 되는 거 됐고요. 상세 내용 여기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 김호철 당해 연도 3월 21일에 사망하였네요. 사망의 경우는 소득만 없다면, 소득만 제한이 안 걸리면 당해 연도까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누구예요? 여기 있네요. 김철호 사망했죠. 소득 제한은, 소득이란 말은 없죠. 이 사람 기본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순여 소득이 없으니까 나이만 한번 볼까요? 이순여 나이 제한 안 걸렸죠. 참고로 요 나이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본대는 성별로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나이로 살짝 바꾸었습니다. 자, 70세 이상이 아니니까 기본공제만 되네요. 다음 배우자. 자, 배우자는 현령은 일용 근로소득 3천만원이네요. 이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배현령은 배우자입니다. 나이 제한 없으니까 되는 사람. 자녀 김재호 회계정보실무경진대회에서 상금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네요. 그러면 김재호도 자녀니까 나이 제한 안 걸릴 거겠네요. 되는 사람. 딸 김은재는 소득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네요. 소득 없고 장애인. 아마 딸이니까 나이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형제인 김수일은 2020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200만원을 받았네요. 형제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네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죠.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제한만 통과되면 되겠네요. 김수일 한번 볼까요? 자, 김수일은 나이가 38살이네요. 이 사람은 소득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되는 사람이고요. 자녀 김재은은 장애인이었죠.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들 둘이 7세 이상 20세 이하니까 자녀세 공제 받겠네요. 체크. 그리고 나머지 나이는 보니까 경로 우대 공제 없고요. 배우자도 추가 공제 없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 공제 되는 사람, 김수일은 안 되는 사람 부로 입력하겠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렸죠. 소득 제한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김재은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추가 공제하고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 20세 이하가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요거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연말정산관계 눌러주시고요. 자, F2 하면 되겠죠. F2 배우자의 직계, 본인의 직계,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60세 이상 맞고요. 이름은 무엇이다? 이름은 김철호. 그리고 내국인 주민번호 치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사람, 어머님 뭐죠? 1번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60세 이상 맞고요. 그리고 장애인 아니고 이름은 이순녀. 그리고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좀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공짜 문제예요. 세 번째 배우자죠. F2 배우자 3번이네요. 확인 됐고요. 배우자 됐고 엔터. 추가 공제도 없었고요. 이름은 현언영. 그리고 주민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고, 자, 됐고 다음 자녀죠. 자녀 김재호죠. 화면이 밑에 거 보고 할게요. 자, F2 자, 직계 비속이죠. 4번입니다. 확인. 자, 20세 이하죠. 20세 이하. 장애인 아니죠. 김재호는. 자녀, 얘가 첫째네요. 15세니까. 첫째. 출산 입행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자녀가 맞죠. 다음, 두 번째. 이름은 김재호죠. 김재호. 자, 제가 이거 화면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문제집 보고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F2 또 자녀죠. 직계비속 4번 확인. 자, 2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녀니까 1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입니다. 이름은 누구였나요? 얘는 장애인이었죠. 김재은은 장애인 찍어 주시고 1번 아래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1번이죠. 선택해 주시면 되네요. 1번. 그리고 됐고요. 이름은 김재은. 주민번호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보고 입력만 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형제죠. 형제입니다. F2. 자, 이 사람도 일단 입력은 해야 됩니다. 뭘로? 부로. 왜? 기본 공제가 안 되지 다른 추가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 이 사람은 부입니다. 찍어 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부죠. 부는 0번입니다. 0번. 그리고 해당 사항 없고요. 이름은 김수일.
되었고요.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아버지 이거 보고 바로 해버릴까요? 자 부모님 아버님 사망했지만 됐고요. 어머님 나이 추가 공제 없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있었지만 일용 근로소득이었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자녀 둘이 다 만 7세 이상 15세 20세 이하니까 자녀 추가 공제 각각 되었고요. 김재은은 장애인이죠. 물론 김재호 상금 받은 것은 분리과세를 하면 되죠. 예 되었고요. 김수일은 받았던 실업급여 있었죠. 실업급여 200만원은 비과세하는 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대는 소득 제한에는 안 걸렸는데 김수일 씨는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과되었죠. 다시 한번 더 확인할까요? 자 먼저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본인 당연히 한부모는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는데 자녀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기본공제가 다 되는 거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는 첫 번째 자녀 장애인이었죠. 장애인 요거 크게 문제였고요. 제가 자녀 이름 위에 거 찾을 수가 없어서 김재은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아무 문제 없고요. 밑으로 내려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형제 자매 부했습니다. 되었고요. 자녀 둘이 체크되어 있고 장애인 체크되어 있고 김재은이 맞나요? 한번 더 볼까요? 위쪽에 화면이 좀 커서 그렇죠. 김재은 예 맞네요. 장애인 복지법의 다른 장애인 예 이름으로써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 크게 급여 자료가 아니라 사원 등록하는 거 크게 문제없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2번 중도 퇴사자의 원천 징수입니다. 김영주 사원의 4월 급여 자료네요. 수당 항목 기본급과 퇴직 위로금이 있고요.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확인은 해야 되겠죠. 항목들과 금액들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4월분 급여 대장이다. 관리부 김영주 사원은 2020년 4월 30일 퇴사하였네요. 중도 퇴사자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외에는 공제는 없는 거로 한다. 이것 말고는 없단 말이죠. 급여 지급일은 매월 30일이다. 퇴직 위로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비과세 항목이 아니니까 과세 우리 알고 있는 거네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 김영주 사원의 자 평가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예 입력하고요. 두 번째로 수당 등록하고 당연히 수당 등록이 끝이 나면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버튼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 눌러서 퇴사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분은 1 급여로 선택할 것.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요. 조정 대상 환급세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일을 입력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공제하고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 정산 탭을 눌러서 퇴사 처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가서 금액이 엄수가 나와요. 환급 신청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 금액은 제가 미리 확인을 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사원 등록 메뉴죠. 사원 등록 메뉴에서 눌러주시고 다음 김영주죠. 김영주 선택해 주시고 이 사람의 퇴사일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퇴사 연월일이 있죠. 2020년 04월 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1번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에 가야 되겠죠.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 수당 등록인데요. 수당 공제 등록인데, 이 날짜부터 입력하시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꼭 들어오시면 이거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와서, 자, 여기에서, 자, 기본급과 상여는 되어 있고요. 상여는 우리 안 쓰면 됩니다. 자, 위에 수당 항목 한번 살펴볼까요? 수당 항목이 보니까 퇴직 위로금이죠. 그대로 퇴직 위로금 엔터. 과세니까 1번, 급여 1번, 급여로 해라 그랬죠. 확인. 예, 크게 문제 없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요. 자, 뭐 월정, 급여, 상여 큰 문제가 없고요. 월정액이란 뜻이죠. 급여는 급여고 상여는 상여고요. 추급은 추가 급여, 그리고 추상은 추가 상여를 의미합니다. 자, 이 체크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엔터. 자, 수당 등록은 끝이 났고요. 공제 등록 한번 볼까요? 공제 등록은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등록된 거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죠. 확인. 자, 그리고 날짜 04월, 구분은 1번 급여로 해라 그랬습니다. 직업일은 2020년 04월 30일, 04월 30일,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타났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중도 퇴사자는 김영주 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김원일에다가 돈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원일은 중도 퇴사 처리가 사원 등록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 점 조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중도 퇴사자, 이 사람 이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입력하셔서는 안 된다. 자, 먼저 기본급이네요. 기본급 얼마? 3500불. 퇴직 미로금 2불불. 자, 다음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먼저 국민연금 157500 맞고요. 건강보험 맞고요. 다음 고용보험 맞고요. 장기요양보험 맞고요. 이거 두 개는 없네요. 정산 입력해야 되겠죠.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55800 그리고 마이너스 3050 엔터. 자, 급여 자료 다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이런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네요. 자, 자동으로 안 나타나면 중도 퇴사자 있죠? 이 버튼을 눌러달라 그랬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나타났죠? 반영. 자, 이러면 중도 퇴사자 입력은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4번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04월부터 2020년 04월이고요. 또 20년 04월부터 2020 04월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금액이 나타나죠. 이것이 플러스 금액이면 납부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환급 받아야 됩니다. 우리 추로 시험에서는 전월 미환급 있죠. 여기 입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환급 신청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대로 이게 284440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28만 4,440원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장해야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퇴사자 정산 처리하는 거 있죠. 퇴사 처리하는 부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번 연말 정산 문제네요. 자료 설명. 사무직 박한정의 연말 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요. 부양가족은 박한정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 일단 연말정산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F2키 항상 코드에서는
F2를 누르시면 됩니다. F2. 자, 여기에 박한영이죠. 눌러주시고. 자, 먼저 소득공제죠. 소득공제 탭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고요. 정민경, 나이가 보니까 배우자겠네요. 자, 얘들은, 이분은 박진철 부모님인가봐요. 그리고 박하준 20세 이하 자식인갑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자, 이 사람입니다. 정민경 씨는 부대 있죠. 부대 있으니까 이 사람은 78년생이고 이러니까 배우자가 되겠죠. 여기에 3번 돼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부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왜?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는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란 말은 소득 제한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 정민경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제에서 요거 등록할 때 공제에서 소득 제한, 나이 제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다음 박진철님은 경로네요. 70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하준은 올해 태어났네요. 출산 입양. 뭐 이런 정보들 간단하지만 일단 봐주시고 문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완성하시는데요. 의료비 탭에 입력하는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시오. 예,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요. 연금저축세액 공제는 정산 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가르쳐주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자료들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공제들이 있는데요. 제일 까칠한 공제, 제일 까다로운 공제가 보험료죠. 보험료는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중에 제일 좋은 공제가 있죠. 의료비.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으며 카드와 중복 공제가 되죠. 다음 나머지들은 다들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먼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공제 대상 아닌 사람은 나머지는 따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각 공제별 특징 한번 봐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 공제죠. 자,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의료비와 보험료가 아니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만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 아버지, 엄마, 그리고 비속 자식들, 그리고 배우자까지만 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카드 공제가 안 돼요. 당연히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중복 공제 여부,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 되는데요. 의료비죠. 의료비만 중복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만 그런 거 아니죠. 또 있네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50만원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카드 공제, 중복 공제 됩니다. 다만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는 초등학생은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죠. 그런데 특별한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때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고 카드 공제는 된다라는 거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자, 여기서 학원비도 돼요. 교육비도 되고 카드도 공제됩니다. 이것은 취학 전 아동입니다. 정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리고 수업료와 등록금은 카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안 되고요. 자, 신차 및 중고 구입비인데요.
새 차는 카드로 사더라도 안 해줘요. 하지만 중고차 구입비는 구입금액의 10%를 뭐 카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카드 사용액의 10%인 1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대액 공제입니다. 자, 보험료는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죠. 제일 까칠한 겁니다. 각각 100만원 한도고요. 다음 보장성 보험료는 되지만 저축성은 안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되고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 즉 보장성이란 말입니다. 초과하면 그것이 저축성이 되는 거예요.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구분은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보험 상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 미지급 보험료,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 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있는데 소득 제한,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얘의 뭐 상해보험을 내가 납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배우자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예요. 소득 제한 안 걸렸죠.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보험 뭐 상해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 돈 내가 납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월요비죠. 월요비 제일 좋죠. 월요비 공제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요. 그리고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요. 다만 질병 예방 또는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해줍니다. 그리고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는 해줘요. 해주는데 1년에 50만원이 한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한도 있는 거 생각해 볼까요? 안경 1년에 50만원. 두 번째 교복 구입비 1년에 50만원.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 1년에 30만원이죠. 이것들은 한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한도만큼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 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죠. 왜? 우리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소득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인데 200만원까지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비는 기준금액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데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은 이 700만원 한도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잠시 한번 설명드려요. 내가 월급이 연봉이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에 3%니까 3, 3은 9, 90만원까지는 공제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안 해주고 내가 의료비를 190만원 지출했어요. 그럼 90만원 빼고 100만원에 대해서 몇 퍼? 15%, 즉 15만원을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까지? 700만원까지 해주는데 본인과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은 한도 제한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의료비 세액 공제 두 번째입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예뻐지는 것들 안 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거 안 돼요. 어떤 거?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의 것만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안 돼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다만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다만 본인 부담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수술을 해서 수술비를 500만원을 병원에 납부했습니다.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 돈 1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럼 400만원을 안 해주고 내가 부담한 100만원만 해주겠단 말입니다. 다음, 간병인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 간병인비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사실 병원비는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들어가요. 많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 간병인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죠. 물론 이 간병인 참 힘들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옆에서 24시간 돌보죠. 그러면서 한 하루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10만원이라 해봤자 한 달이면 쉬는 날 빼고 한 250만원, 정말 힘든 극한의 직업입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작게 받는다 생각하고,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250만원 빼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근로기간 이외의 지출은 공제 혜택이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죠.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15%예요. 자, 교육비 초등, 중등, 고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도 해당됩니다. 대학은 교육비는 안 됩니다. 다만 본인 교육비인데요. 본인은 대학원까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비라 하면 초중고 대까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만 미취학 아동은 현장 체험 학습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 아주 갓난쟁이들인데요. 갯벌에 현장 체험 학습 가고, 그리고 또는 고구마 캐러 가고, 자, 이것이 교육을 위한 건지 놀이를 위한 건지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은 아예 현장 체험 학습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을 받을 경우 교육비 공제 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함. 당연한 거죠. 내가 우리 아들이 등록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장학금을 3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200만원에 대해서만 해주겠단 말이죠. 그 정도. 그리고 본인은 전액, 영유아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자,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어떤 거?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교육비로 총 들어간 돈이 500만원입니다. 자, 이거 500만원 다 입력해야 됩니까? 300만원만 입력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300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500만원 입력해도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할 때 보면 한도가 나와요. 나오니까 그 한도만큼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권장드리겠어요. 자, 다음 교육비 세액 공제인데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직계 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 사상이 있죠. 교육은 부모가 자식에게 시키는 게 교육이지 자식이 부모를 교육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합니다. 초중고의 학원비 안 됩니다. 대학생도 안 되겠죠. 왜? 정규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해줘요. 왜? 정규 교육기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안 해줍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의 시설 및 법인에 재활교육하는 건 해줘요. 자, 이게 왜 해주는가 하면 이거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본대 직계존속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해줍니다. 자, 이 재활교육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재활교육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재활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보행에 가깝도록 이 재활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준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음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소득제한은 있고 나이제한은 없죠. 자, 첫 번째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데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금액 내의 기부금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2020년부터 10년간 2월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하여 공개됩니다. 그 정도. 자, 다음. 자, 요 중에서 안 되는 거 한번 봐요. 기부하더라도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 청년회, 자생단체 기부금은 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 하는 것들이 기부금이 되죠. 그것 말고도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부양가족 공제 다 신청을 했는데 이 공제되는 금액이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3만원이 크죠? 이거 해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아예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3만원은 무조건 공제해 주겠다. 물론 했더니 내가 28만원이다. 이래 되면 이거보다 크죠? 그러면 28만원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험에는 이론 시험에 나올까 싶어서 공부하는 길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이제 천천히 하나씩 입력하러 가겠어요. 항목들 쭉 나와 있네요. 자, 요거 됐고요. 이런 거 본인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있죠? 여기에 걸려 있네요. 정민경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어렵입니다. 어렵이 정민경 배우자죠. 자, 병원 당연히 됩니다. 안경은 1년에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한도가 있었죠? 50만원. 자, 이거 합해가지고 얼마인가요? 355만원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얼마까지 된다 그랬습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면 325만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국세청 자료죠? 국세청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자, 먼저 어렵이죠? 어렵이 탭 눌러주시고, 자, 여기 부양가족 관계 코드네요. F2. 자, 배우자 정민경이 선택해 주시고 확인. 크게 문제 없죠? 상호네요. 상호는 엔터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엔터. 국세청이죠? 1번. 건수는 몇 건? 1건. 엔터. 금액은 얼마? 더하면 50만원에다가 275만원 더하니까 325만원. 3250불.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네요. 커서는 밑으로 떨어뜨리고. 크게 문제 없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네요. 박한영 본인이네요. 본인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둘 다 보장성이니까 문제 없고요. 국세청 자료임을 알 수 있고요. 박한영 본인입니다. 69만 5천원. 박진철이네요. 박진철은 한번 볼까요? 박진철 한번 보겠습니다. 박진철은 아버님이었나요? 박진철 아니네요. 직계존속 아버님이네요. 한번 볼게요. 보험료.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금액을 봐야 되니까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고요. 자, 일단 보험료죠. 소득공제 눌러주시고, 자, 이게 보험료가 없어서 그래요. 자, 박한영입니다. 박한영. 위가 국세청이죠. 국세청. 자, 보장성입니다. 보장성에 찍어주시고 금액은 695불 695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박진철이네요. 국세청 자료입니다. 87만 5천원 875불. 입력하는 거 칸 찾아서 입력만 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교육비네요. 교육비. 박한영 본인이죠. 본인은 대학원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 500만원이네요. 이 자료도 세청 자료네요. 자, 교육비. 자, 여기에 탭에 보니까 교육비 없죠?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한번 살살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봤더니, 자, 교육비 여기 있죠? 박한영 다시 한번 볼까요? 박한영 맞았죠? 500만원. 자, 일반입니다. 일반 얼마? 5불불.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온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교육비 문제 없고요. 다음. 자, 연금저축이네요. 참고로 연금저축은 본인분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박한영 본인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연금저축 납입 내역이 나와 있고요. 계좌번호와 그리고 상호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 납입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이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연금저축 없죠? 정산명세에서 입력해라 그랬죠? 정산명세 눌러주시고요. 자, 정산명세에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여기에 있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 연금저축이라고 나와 있죠? 연금저축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보고 입력해야 되니까 약간 치워서 할게요. 땡겨서 눌러주시고. 자, 창이 나타났네요. 자, 나와 있죠? 연금저축 3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3번. 다음 금융회사 신한생명이네요. F2 하면 되겠죠? 신한 엔터. 신한생명보험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번호 4587 5412 금액은 600이죠. 6불불. 그리고 확인 엔터 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나네요. 자, 아래쪽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TAT 2급 45회 기출문제 풀이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